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먼저 두 가지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사흘째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열차 운행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KTX를 비롯해서 120대가 넘는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현재 서울역 북측에 차량 기지로 가는 선로는 붕괴 사고로 막혀서 일부 구간에서 열차가 오갈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KTX를 포함한 열차 운행이 121회 중지돼 운행률은 평소의 82%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80.8%였던 어제보다 운행률이 소폭 올랐지만 이 복구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게 코레일 측 설명입니다. 오늘도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선에 따른 시 종착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KTX는 행신역에서 서울역 사이 구간과 또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운행이 아예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다른 노선들도 시 종착역이 바뀌었는데요. ITX 새마을과 ITX 마음 열차의 경우 경부선은 서울역, 호남선은 용산역, 전라선은 수원역까지만 운행됩니다. 무궁화호는 경부, 호남, 전라선 모두 대전역과 서대전역을 기점으로 출발과 도착이 조정이 됐고요. 장항선 열차는 천안역을 시종착역으로 운영합니다. 운행이 조정된 열차 승차권을 환불할 경우 위약금은 없습니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 전에 모바일 웹이나 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사전에 꼭 이 열차 상황을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를 했고요. 이 열차 운행은 일러야 토요일쯤에나 정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재판 선고 속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요, 내란 특검에 의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내린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열린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냐, 이런 특검 측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원래부터 국무위원들을 부르려 했다, 이런 취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고 보고 이런 발언이 거짓 증언이라면서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상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권유와 무관하게 애초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무죄 판결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재판부 판단은 존중한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사실상 본재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증 혐의, 오늘 열린 위증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격가지 재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상당히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정권의 어떤 분위기가 냉혹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선을 모았는데요. 그리고 그 무죄 판결의 이유가 또 좀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위증 혐의의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의 건의와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소집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에 없던 법적 요건으로서의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애초부터 윤 전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지금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 이유는요. 이 핵심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그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소집된 국무회의의 그 형식을 두고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 이렇게 좀 엄격하게 판단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나온 위증 혐의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뭔가 차이가 있는 건지 오늘 나온 재판이 그 우두머리 재판 혐의에 2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지금 궁금해지기 때문에 패널들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오늘 이제 위증 혐의가 무죄가 나왔지만 이 부분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재판부가 본 것인데요.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애초에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집됐던 국무회의 자체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이 부분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소집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루어진 국무회의 자체가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국무회의가 사실상 회의로 보기가 어려운 외관상에 남아있는 부분만 있다라고 한다면 재판부는 계속해서 절차적인 요건이 흠결됐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선고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의 앞으로 있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두 가지 상황이 뭔가 겹치는 것 같은 인상을 저는 받아요. 법률적으로야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느냐? 이거는 사실은 이게 불법적이다, 불법적인 내란이다 지금 이렇게 그 1심 판결문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그렇게 났는데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불법을 염두에 두고 이 상황을 만들어간 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네. 지금 무죄 판결 결론을 보면 더군다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이제 그 부분이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걸로 결론이 났는데 그로부터 한참 뒤에 지금 이제 다시 위증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걸 다 안 상태에서 무죄를 선고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뭔가 이렇게 좀 맞지 않는 듯 하면서도 이 두 가지를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래도 최근에 나온 이 무죄 선고가 훨씬 더 뭔가 믿을 만한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 재판 2심에서는 지금 이 두 가지 선고를 갖다 놓고 좀 시시비비를 좀 더 가려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요 전국에서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의 시간 이게 지금 다가온 건데요. 사전투표의 특성상 정치에 관심도가 높은 이른바 고관여층이 몰립니다.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 지금 사전투표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전투표 자체가 아주 중요한 선거 절차로 자리 잡았는데요. 여야 모두 사전투표 동료의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전투표가 갖는 의미와 방식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계획이란 응답이 39.1%, 본투표를 할 계획이란 응답이 52.9%로 조사됐는데요. 전국 단위 선거에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던 2014년 이후 이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이제 사전투표가 가진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고 또 여야에겐 본투표에 앞서 이 지지층 결집 여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금요일인 내일과 토요일인 모레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자신의 거주 지역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그러니까 어느 투표소에서든 별도 신고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만 지참을 하면 됩니다. 이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거나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가 아니라 현장에서 휴대전화의 어플을 실행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는요. 투표용지가 많게는 8장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번 투표를 찍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지역 유권자들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구시군의 장,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시군구 의원과 비례대표 등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14개 지역구 유권자들은 한 장을 더해서 최대 8장을 받게 되는데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가 없는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4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없지만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제주 서귀포 유권자들은 5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주의할 부분들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거주지 관내에서 사전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바로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분들은 이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이 봉합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마련된 용구만 사용해야 유효표가 되고요. 또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오늘부터는 막바지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요. 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또 보도하는 게 전면 금지됩니다. 막바지 이제 표심 흐름을 가늠할 수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게 되는 건데요. 다만 이제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조사 기간을 명시해서 오늘부터도 어쨌든 공표는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격전지들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최대 주요 격전지죠. 이 서울시장 선거의 여론조사는요. 오늘 발표된 2개의 여론조사가 완전히 엇갈린 결과를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혼전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원호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39%로 동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49.6%, 오세훈 후보가 36.4%로 이 오차 범위 밖 2자릿수 격차를 보이며 정 후보가 앞섰습니다. 같은 대상을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면요. 이제 전문가들은 흔히 조사 방식이나 문항에 차이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2 여론조사의 경우에는요. 조사 대상, 기간이 거의 흡사했고요. 심지어 조사 방식은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완전히 엇갈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만큼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대혼전 양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의 경우에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거주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문화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거주 유권자 805명을 대상으로 역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전해드린 대로 완전히 엇갈린 겁니다. 그동안 무선 ARS 방식이나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은 많이 나왔었지만 이번 2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방식까지 같은 상황이라서 그만큼 혼전 양상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여론조사 흐름에 대한 정원호, 오세훈 2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여론조사와 무관하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박빙의 선거가 될 것이다. 큰 틀에서 전체적인 변화 추이는 우상향 중이다. 그 정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치권도 그렇고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사실 이제 이번에 어제 그제죠. 26일에 벌어졌던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게 과연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오늘 나온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그 기간을 보면 동아일보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고가 반영될 그런 여지가 조금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해석입니다. 또
또 문화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26일부터 27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응답한 응답자들, 그러니까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서서문 붕괴 참사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문화일보의 여론조사에는 혹시 서서문 붕괴 참사의 그 영향이 다 반영이 된 건지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한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는요, 여야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산시장 그리고 대구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발표된 부산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거주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45.8%,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39.5%로 5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기록했고요.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엔 이 지역 언론 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5일과 26일 조사한 결과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1.6%,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50.9%로 5차 범위 밖에서 추경호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전북지사 선거의 경우는요, 이제 여야의 맞대결보다는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 그리고 앞서 금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이 된 뒤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감행한 김관영 후보 간의 사실상 진보 진영 집안 싸움이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관영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이원택 후보를 앞선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역 언론인 전라일보 의뢰로 조원 CNA가 지난 25일과 26일 전북 거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35.3%,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51.9%로 김 후보가 이 후보를 5차 범위 밖인 16.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민주당으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인데요. 민주당에선 현역 지사인 이 김관영 후보의 현역 프리미엄이 일부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착시도 상당하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는요, 최근 여론의 흐름이 민심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심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정청래 지도부의 공천 운영 과정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문제 제기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김관영의 당선은 정청래의 사퇴를 불러일으킬 거다. 같은 시간대에 나왔던 조사들의 편차가 너무 크다라는 점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북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어떤 그 착시가 있냐면 아무래도 의원 숫자가 좀 적어지니까 공백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에요. 역시 최대 격전지 부산 북갑이 꼽히고 있죠. 이곳에서 범보수 무소속 후보인 이 앞서 또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던 한동훈 후보의 선전이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북갑 거주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정우 민주당 후보는 33.8%,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7.9%,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40.2%를 기록했습니다. 하 후보와 한 후보가 5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 박 후보가 그 뒤를 쫓는 2강 1중 구도가 거듭 확인이 되면서 이 흐름이 선거 막판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하정우 후보 측은 당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지만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가 막판까지 변수로 꼽히고 있는 박민식 후보, 현장 민심과 다른 여론조사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한 후보는 한심하다 이렇게 일갈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출처불명의 또 뭐 이런 많은 여론조사가 행해지면서 받는 사람만 받는 경우가 아주 많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여론조사를 기다리는 대기조가 있어요. 이게 도가 지나치면은 북구 민심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거대 양당이 무소속 후보의 지지자들한테 지지자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이렇게 징징대는 거 좀 우습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이 무소속 후보인 제가 민심의 뒷바람을 받고 역전하고 앞장서서 나가는 것을 두고 갑자기 여론조사가 부정이다 얘기한다? 저는 좀 한심하다 생각해요. 오늘부터 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블랙아웃이다 이렇게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제 물론 어제까지 실시한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 기간을 밝히면 뭐 오늘부터도 공개는 할 수 있고 또 보도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그 조사 결과들이 오늘 아침에 또 오늘 낮에 지금 일제히 공표가 됐는데요. 여기서 주목이 되는 게 이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기간, 대상, 숫자도 흡사하고요. 심지어 조사 방식까지 무선 전화 면접 이것으로 동일한데도 하나는 두 사람이 동률, 하나는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는 그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논쟁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뭐 여론조사 ALS가 더 정확하냐, 면접이 더 정확하냐, 또는 같은 뭐 방식이더라도 문항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네.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 설문지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그 긍정평가, 부정평가에 대한 그 여론조사는 이제 긍정평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예외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질문하고 나서 바로 후보 지지도를 물어보면 여당 후보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야당 후보에 뭐 좀 응답을 많이 하는 사람도 생기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서 뭐 이게 절대적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체적인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 그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10개도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오세훈 후보의 경우 과거에 워낙 많은 차이가 났다가 지금은 이제 그 일정한 정도 상승세인데 뭐 그게 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그 지적이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결과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결과를 지금 놓고서도 뭐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그 어떤 일정한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뭐 충분하게 정원호 후보를 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도가 가장 그래도 그 객관성에 근접한 평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은주 변호사께는요, 이제 민주당 측 입장에서 좀 상당히 난감해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지사 선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까 저희가 현지 언론, 그러니까 지방 언론인 전라일보가 의뢰해서 조원 CNI가 조사한 결과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민주당의 공천 후보인 이원태 후보는 35.3%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제명이 돼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감행한 김관영 후보, 지금 뭐 전북 현직 지사입니다. 뭐 어쨌든 직무는 정지가 된 상태지만 김관영 후보가 51.9%. 이게 이제 오차범위 밖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도 있기는 하지만 이 흐름이 민주당으로서는 좀 심상치 않게 받아들일 그럴 가능성이 커 보여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전북지사 선거의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이 처음에 예상한 그런 밖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마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뭐 현역 지사라는 프리미엄도 당연히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장 큰 부분들은 전북지사 후보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좀 거칠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점, 이 부분도 하나의 또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관영 후보를 사실 민주당에서 신속하게 제명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지도부로서도 굉장히 무거운 결정이었지만 신속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이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CCTV 영상이 있었고 이 영상을 보신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었고요. 만약에 당시에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야당으로부터 거센 공세를 받았을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전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을 지도부가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적인 그런 판단에 대해서 또 유권자들에게 더 설명을 구하고 낮은 자세로 다가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선거 막판에는 민주당 후보로 또
패가 결집될 가능성도 여전히 높이 열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제가 이제 김관영 후보 측 관계자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김관영 후보 쪽의 입장을 갖다가 약간 좀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김관영 후보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본인이 문제를 일으킨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다루는 당 지도부의 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너무 정해진 절차를 갖다가 제대로 밟지 않고서 너무 속성으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서 이원택 후보, 공천을 받은 이원택 후보 측에도 금품선거나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쉽게 면죄부를 줬고 이원택 후보는 바로 친정청래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정청래 대표가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이 사안을 처리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김관영 후보 측에서는 반박을 해오고 있다는 것도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 현장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야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두 현직, 전직 대통령의 격전지 방문 행보를 놓고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 지원 전면에 나선 게 오히려 야당에게 불리한 반작용을 불러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그제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서 부산 전통시장을 방문한 게 결국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전 부산 영도구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오후엔 부산 남양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하루 전 이 부부 동반으로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연 이틀 부산 지역의 전통시장을 찾은 건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부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국민주권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입니다. 많이 받아요. 우리 남양시장 고생을 시켜주세요. 진짜 영광입니다. 아이고, 우리 시장이 좀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이 대통령 부부가 이틀 연속 이 부산 지역 시장을 방문해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자 국민의힘은 오늘 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보영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서 전국 시장 순회로 선거를 지휘하는 여당 대표 노릇을 그만하고 국정에 전념하라며 청와대는 이 민생 행보라고 강변을 하지만 지방선거가 코앞인 지금 대통령이 여당 열세 지역과 격전지를 골라 움직이는 모습을 어느 국민이 선거와 무관하다고 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달에만 PK 지역을 4차례나 방문한 걸 꼬집은 겁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지만요. 부산, 울산 같은 지역 같은 경우 현재 여야 후보들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권력과 또 특히 예산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잇따른 이들 격전지 방문이 이 표심에 미칠 영향, 그거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전국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지방 행사를 소화해서 야권의 비판을 받아온 건 사실입니다. 특히 어제 이 대통령이 참석한 바다의 날 행사는 정해진 날짜가 늘 지방선거 기간에 있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야당의 비판이 나온 곳이었는데요. 4년 전 지방선거 기간에도 민주당 역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부산 바다의 날 행사 참석에 대통령이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한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지만 어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민심 청취마저 정쟁 소재로 삼는다며 이 대통령을 적극 감싼 겁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선거 유세 전면에 나서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이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을 방문해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섰고요. 잠시 뒤엔 강원도 횡성과 경북 문경 등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제 부산과 울산을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보고 오시죠. 울산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울산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다.
앞으로도 부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만 봐도요, 박 전 대통령 상당히 강행군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자 국민의힘 안에서조차 사실상 당 대표가 소화하는 스케줄이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도 여야가 맞붙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먼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모른다, 뻔뻔하다, 퇴행적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오늘 연달아 반박에 나섰는데요. 장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많이 무서운 모양이다, 이 대통령 재판 취소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있나,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오늘 또 재차 SNS에 글을 올리면서 정과 N번 민주당 후보들이 전국에 넘쳐난다, 이야말로 정말 고개도 못 들 부끄러운 일 아닌가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님 다니시는 거 보니 많이 부럽나? 부러우면 이미 진 거다라고 응수했습니다. 오늘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가 잘못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일 난다. 그래서 결국은 내란 세력 대 내란 극복을 한 국민과의 대결이다.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윤호개인 세력, 박근혜, 이명박 세력이 저렇게 선거운동하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보수 결집이 일어나면 반대로 반작용으로 또 진보 대결집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도 엄마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 가서 엄마 없으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예. 근데 엄마가 오면 막 기가 살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한편은 참 되게 마음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좀 예. 그랬습니다. 보수 결집이 일어나면 진보 결집도 일어날 것이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걸 뒤집어 본다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이 상황, 국민의힘의 보수 결집 전략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는 있다, 이런 판단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정청래 대표는 오늘도 서울 강동구청장 유세 현장에서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도 모자라 박근혜 MB 어게인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바꿔놓고 있다고 날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두 차례나 잘못 말해서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선거전에 돌입하기에 앞서 여권이 가뜩이나 이른바 명청 갈등설로 수시로 곤욕을 치렀죠. 그런데 하필 그 갈등설의 한 축인 정청래 대표가 많은 당원 또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유세 현장에서 갈등의 또 다른 축으로 여겨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실수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네, 어떤 발언이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이재명 이 전직 대통령 3명을 합쳐놓은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일 잘하고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외교도 잘하지 않습니까?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명박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 후보들 간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할 실질적인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단일화 여부가 가장 주목됐던 부산 북갑의 경우에는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을 찾은 이후에 사실상 이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보는 이 단일화 마지노선은 사실 사전투표 전날인 오늘 오후 6시입니다. 물론 뭐 이론적으로 이 단일화는 본투표 전날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오늘 6시 이전에 후보가 사퇴해야 이 사전투표 용지에 사퇴 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일화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은 건데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 단일화 여부가 가장 주목됐던 이 부산 북갑의 보수 단일화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이 박 후보와 또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오늘까지도 거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범여권 진보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주목됐던 이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이 범보수 진영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됐다 이런 평이 나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1시 30분, 오늘 1시 30분에 이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의 이 선거 현안 관련 기자회견이 예고가 됐었는데요. 관련해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뉴스원에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양측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왔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안다. 황교안 후보가 유이동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의 단일화가 거론이 돼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예고했던 대로라면 이제 1시 반, 그러니까 한 10분 전쯤에 지금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어야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속보는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조국 혁신당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에서는요. 오늘 오전 정청래 대표가 현실적으로 단일화는 어렵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정청래 대표 전제를 달기는 했습니다. 네,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단일화를 둔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단일화는 어렵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 대표는 어제 양당 사무총장이 만났지만 단일화 무산이라기보다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정도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양측의 공방은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에서 이 민주당 김 후보를 향해서 나쁜 검사 그 자체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이에 김 후보 캠프는 조국 후보가 어떤 죄명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이렇게 맞받은 바 있습니다. 반면 울산시장과 이 경남지사 선거에서의 진보 진영 단일화는 이 막차를 타고 합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이 파행 위기를 겪었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두고는 이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후보 선정 작업에 돌입했고요. 경남지사 선거에선 어제 전희영 진보당 후보가 이 김경수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 평택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 그 기자회견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일단 이제 후보 단일화에 나서달라, 적극 나서달라 이렇게 황교안 후보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주다 이렇게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에 합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합의를 위해서 본인이 어떤 내용이나 제안을 하는 이런 내용은 아직은 없고요. 지금 속보로 들어온 기사 내용만 본다면 일단 유이동 후보가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의 결단을 내려달라. 그러니까 범보수 진영이 분열하는 건 김용남, 조국 후보를 도울 뿐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사람이 만났다 이런 사실은 공개를 했는데 하지만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가 양보를 하겠다 이런 식의 확답을 주지는 않았다. 또 이런 내용도 밝혔습니다. 서울 선거에서는요, 여당이 오늘 이 안전 문제 이걸 본격적으로 쟁점화하고 나서서 주목이 됩니다. 여당은 어제까지만 해도요, 이 서소문 고가 붕괴 참사를 선거에 이용하는 듯한 인상을 유권자들한테 줄 경우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듯 내부 입단속에 나서는 등 아주 신중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서울시장 선거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 구도로 흐르는 그런 점을 때문인지 오늘은 당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한 이 책임론 공세에 활용을 집중하기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이 붕괴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생각하며 차분하게 선거 운동을 해주길 부탁한다 이렇게 자세를 낮춘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늘 오전 정 대표와 국회 국토위와 행안위 소속의 의원들 그리고 전문가가 참석하는 긴급 자담회를 열면서 이 오세훈 후보를 향한 공세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자담회 명칭 자체가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주제였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행사에서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상 현직 서울시장으로 현재 직무 정지 중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사고 책임을 돌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제 이 조승래 선대본부장도요. 이 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안전이지만 오세훈 후보는 꼼꼼함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면서 시민들이
책임 문제를 평가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말로 이 오세훈 후보를 직접 견제했습니다. 오늘 자담회에서의 정청래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와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태도 그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즉각 여당이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격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기어이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를 국회 안으로 끌어들였다면서 재난마저 정략적 이익으로 치환하려 하는 민주당의 추악한 야욕이라고 했습니다. 최 단장은 이어서 여당의 긴급 좌담회가 허울 좋은 명분과 달리 선거 막판 표심을 흔들기 위해 기획된 악의적인 정치 공작 무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원호 후보 지지자 모임으로 추정되는 채팅방에서 호재라고 환호한 것이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공식 좌담회라는 탈을 쓰고 고스란히 제한된 거 아니냐. 사전투표 직전에 어떻게든 오세훈 후보에게 책임론 프레임을 씌워보려는 얄팍한 꼼수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원호 후보의 지지자 모임으로 추정되는 채팅방에서 나온 이른바 호재 발언 논란을 두고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 측하고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사이에 고발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원호 후보 측은 어제 주진우 의원이 정 후보 측에서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 사망 사고를 선거에 활용하고 한다고 주장한 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이 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주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 논란이 된 채팅방 메시지를 소개하며 이 서소문 고가도로에서 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정원호 캠프에서 이것조차도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정원호 후보 캠프는 앞서 이 해당 단체 대화방이 문제가 되자 캠프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이 정 후보 본인도 이 해당 단체방이 캠프와는 무관하나 어느 시민이든 이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정원호 후보 측이 문제 삼은 주진우 의원의 관련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소문 고가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정원호 캠프에서 이것조차도 선거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원호 지지자가 호재다, 정원호가 이것을 때려야 된다, 피해가 더 커야 한다, 이렇게까지 글을 올려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죽음을 이용하는 정치, 이런 좌파 정치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원호 후보 캠프의 고발에 주진우 의원도 참지 않았습니다. 네, 이 주진우 의원은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료와 함께 공개를 했을 뿐 허위 사실이 없다면서 이 정 후보 캠프의 고발에 맞고발로 응수를 했습니다. 주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고발 협박으로 입틀막하려 해도 아무 소용없다면서 오히려 이 정원호 후보 캠프 측에서 관련자의 망언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밤에 정원호 후보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TV 토론회에 나섭니다. 서소문 참사를 비롯해서 이 안전 문제가 토론의 주요 쟁점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양측의 움직임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정 후보와 오 후보는 오늘 밤 11시 선관위 주간 TV 토론을 통해서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 토론에 나섭니다. 이번 토론에는 두 후보와 함께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 그리고 권영국 정의당 후보도 참가하는데요. 오늘 토론에서 서소문 참사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원호 후보는 오전에 이례적으로 별도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소문 관련 사안은 절대 정쟁화하면 안 된다면서도 안전은 제도이자 동시에 태도의 문제라며 애둘러 오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반면에 참사 이후에 공개 유세를 중단한 오세훈 후보, 오늘도 비공개로 안전 관련 행보를 했는데요. 오전엔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 현장, 그리고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오늘로 4차례 서소문 참사 현장을 방문한 오 후보,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함께 25분간 현장을 점검했고요. 국토부 장관에게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철도 위 낙하물로 시민 교통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신속하게 개통하되 철거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현직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가 지금 이 선거전 공식 선거전에서 이제 중반전 막판을 지금 향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 선거 전에 지금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당은 연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이게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나치다고 보십니까?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이걸 물으신다면 당연히 적합하지 않죠.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가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따지면 또 탁 꼬집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탄핵, 이제 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뭐 이래서 이제 탄핵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접전 지역인 부산, 경남에 방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돌아다녀가면서 뭐 부산을 해양 강국 뭐 이런 이제 공약을 발표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혜택은 당연히 민주당 후보들이 받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회적인 지원은 틀림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건 맞는데 법률적으로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냐 이렇게 지적하기는 어려운 거죠.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선거 중립 의무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안이 다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이제 지원은 이거는 문제가 충분히 된다, 정치적으로는. 그러나 법률적으로 따지기에는 뭐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지원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여당도 지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지원이라는 표현은 그냥 행보 이렇게 제가 순화를 시키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민생 행보에 대해서 뭐 야권에서는 당연히 뭐 공격하거나 반발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행보 자체를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지금 상황은 굉장히 또 위험한 위기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동 전쟁의 여파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까지 충격을 줄지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로서는 하루하루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제 민생 행보 자체를 사실상 멈추게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는 반박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이다라는 점에서 물론 보수 진영에 국한하면 보수 결집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상 중도 확장에 있어서만큼은 효과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저는 역풍이 불거나 또는 역효과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나무호 피격 사건 후속 소식입니다. 정부가 어제 피격 23일 만에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산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함정을 향해서 쏘는 그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관련 발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제기판 잔해물은 약 20 내지 30년 전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술 분석 결과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선박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국 해운사 HMM의 다목적 운반선 이 나무호는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상의 비행체에 피격돼 선체에 커다란 구멍이 났습니다. 이 당시 나무호는 1분 간격으로 2차례 공격을 받았는데요. 정부는 어제 현장에서 확보한 이 비행체 잔해와 또 탄두 화약 성분 등을 분석한 결과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 대함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 근거로 나무호에 대한 2차례 공격 가운데 불발된 첫 번째 탄두 잔해를 분석한 결과를 들었습니다. 이 미사일 엔진의 특징과 탄두 화약 잔해 등에서 이란산 미사일과 유사한 점들이 확인됐다고 밝힌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분석 결과 미사일 엔진 잔해에서는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의 특징과 이 유사한 부분이 확인이 됐고
엔진 부품에서도 이란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글자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잔해물의 하늘색 도색과 전자기판 생산 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란의 누르 계열 이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이란산의 대함 미사일 이걸 이제 지목을 하면서도요. 하지만 실제 미사일이 어디에서 발사됐는지 이건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격을 한 주체와 그 세력을 특정하는 데는 여전히 우리 정부 신중한 모습입니다. 네, 정부는 이번 조사 발표에서도 미사일이 어디서 발사됐는지, 즉 발사 원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르 계열 대함 미사일을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이란 해군, 친이란 무장 세력 등이 모두 운용하고 있어서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관련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란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격 주체를 확정하긴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발표에 동석한 류윤상 국방부 국제차장은 해당 미사일이 친이란 세력과 시리아 등에 수출된 사례가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해군이 하고 있다 판단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발표를 했던 외교부 차관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 국방부의 국제차장인데요. 이 두 사람의 말의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차관은 외교관 출신이라서 그런지 공격 주체를 확정하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아마 군인이신가요? 류윤상 국방부 국제차장 이분 제 신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우회적으로 이란 군이 피격 주체의 가능성 이걸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호를 공격한 수단이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직후에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즉각 외교부로 초치했습니다. 사실상 이란 정부의 책임을 추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쿠제치 대사 이번 피격 사건은 이란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여전히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이 사이드 구체치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다만 이 쿠제치 대사는 어제 박인주 외교부 1차관과 면담한 뒤에도 이란의 공격 연관성을 거듭 부인했는데요. 쿠제치 대사는 이란은 이번 사건에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란과 이스라엘 등 이 적대국의 가짜 깃발 작전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이란이 상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등 이 적대국이 이란인 것처럼 위장해 남호를 공격했을 가능성을 주장한 겁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a plan to apologize to the Korean government? نه ما در واقع ما همچنان تکذیب میکنیم اقدام ایران رو نسبت به این حادثه. ما دخالتی تو این حادثه نداشتیم. 야당은 정부가 늑장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5일 이 남호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서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어제 발표는 잔해를 국내로 들여온 지 12일 만에 나온 걸 지적하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에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 25척이 남아 있다면서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류윤상 국방부 국제차장이 현역 군인인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랬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해군 제도, 그러니까 현역 준장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대중국 관계에서 돌출한 인권운동가의 밀입국 소식입니다. 사흘 전 태안 앞바다에서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이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이 우리 해경에 붙잡혔는데요. 이 사람의 정체가 이 중국의 반체제 인사로 알려진 68살 둥광핑 씨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가 대중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A Chinese dissident is in South Korean custody after making a dangerous escape by sea from China to the Korean coast. He spent more than 30 hours. He said also the engine of his rubber boat was broken at that time. 앞서 태안 해경은 25일 밤 태안 앞바다에서 한 어선이 중국인 한 명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를 발견해 신고했고 고무보트 탑승자를 체포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CNN 등이 현지 시각 26일 고무보트를 이용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인이 여러 차례 중국 탈출을 시도한 인권운동가 둥광핑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둥광핑은 길이 약 3.3m 규모의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한국 영해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외신들은 그가 약 300km에 달하는 서해를 30시간 넘게 항해했고 발견 당시에 탈진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동광핑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오늘 동광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저희 TV조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你叫什么名字？董广平。你为什么来韩国？我要去加拿大，我要通过这里去加拿大。 동광핑 씨는요, 중국 공산당 체제에 반대를 하면서 정치 개혁 그리고 인권 개선을 주장해온 이 반체제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탈출 시도 이번이 벌써 4번째라고 합니다. 네, 이 외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이 둥광핑,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태난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해서 1999년 경찰에서 파면이 됐고 2014년에 이 태난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후에 중국 당국에 구금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듬해 석방이 됐는데요. 그 이후 여러 차례 해외 탈출을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2015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피신을 해서 유엔 인권기구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긴 했지만 이후 이 태국 정부에 의해서 미입국 혐의가 적용이 되며 중국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국가 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광핑은 2019년 석방돼 같은 해 12월 대만 쪽으로 헤엄쳐 탈출을 시도했으나 이 계획 역시 실패로 돌아갔고요. 이후 2020년에는 베트남으로 넘어가 2년 넘게 숨어 지냈지만 2022년 8월 베트남 당국에 의해 중국으로 다시 송환돼서 불법 월경 혐의로 복역한 뒤에 2023년 10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광핑 씨는 이번 탈출에서는요, 과거 이제 다른 중국인들이 이 대한민국에 밀입국했던 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광핑을 돕고 있는 중국계 캐나다인 이 성셰는 이 뉴욕타임스에 동광핑이 3년 전 제트스키를 이용해 한국으로 밀입국한 인권운동가 취한핑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취한핑은 지난 2023년 중국에서 이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다 해경에 체포됐고 이후 밀입국 혐의로 한국에서 수개월간 수감됐지만 2024년 미국으로 건너가 망명을 신청한 인물입니다. 성세는 동광핑이 자신의 딸이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동광핑과 그의 가족은 태국으로 탈출했을 당시 이 캐나다 정부로부터 난민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 현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동 씨는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대로 이제 경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지금 법원에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난민이고 또 중국의 반체제 인사다 또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시선을 모으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앞서 다른 나라들의 사례처럼 과연 동광핑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할지 지금 이게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CNN 같은 경우는요, 이번 사건이 대중국 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온 이재명 정부한테 외교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인권단체인 중국인권은 70세를 앞둔 인물이 작은 고무보트로 망망대해를 건너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 인권 현실에 대한 참담한 고발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강제 송환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동광핑이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정치적 박해 우려가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이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동광핑을 중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중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중국으로 돌려보낼 경우에는 또 정치적 박해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어서 이번 사건은 이 밀입국 사건을 넘어서 난민, 인권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후 9개월밖에 안 된 정말 어린 아기가 새 생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런 가슴 아픈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장소민 양인데요.
뇌사된 상태에서 장기 기증을 통해서 3명의 환자한테 새 생명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이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일 삼성 서울병원에서 생후 9개월 된 소민양이 뇌사 장기 기증으로 간과 신장, 소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민양은 지난달 19일 고열 증세를 보이면서 소아과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수일 동안 열이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옮겨 다녔지만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세균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고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소민 양의 그 장기를 기증하느냐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소민 양의 아버지가 먼저 그 소민 양의 어머니한테 제안을 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소민이의 어머니인 박모 씨는요. 오랜 고민 끝에 남편의 뜻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박 씨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서 이 소민이의 흔적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믿고 싶다는 이 남편과 가족의 뜻에 결국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민이는 생후 9개월이 지나도록 몸무게가 7kg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 박 씨는 예방 접종부터 음식 하나까지 정성으로 소민이를 돌봤지만 이 첫돌이 되기도 전에 부모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 참척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올해 소민이와 함께 떠난 벚꽃 나들이가 마지막 추억이 됐습니다. 함께 가기로 했던 가족여행은 끝내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남은 건데요. 박 씨는 더 많이 안아줬어야 했는데 뱃속에 있었던 시간보다 더 짧게 살다 떠난 게 가슴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소민이를 떠나 보내던 날에는 다음 생에에도 내 딸로 태어나 달라라는 말조차 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딸로 태어나든 좋으니 다음 생에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며 이 소민이의 장기를 기증받은 이들에게도 더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소민이처럼 영아가 장기 기증을 하는 사례는요, 이 국내에서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네, 소민이의 장기를 기증받은 환자들의 성별과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국내에서는 앞서 2012년 생후 4개월 영아 양쪽 신장을 50대 성인에게 이식하는 고난도 수술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에도 생후 2개월 된 영아가 30대 여성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례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유럽 장기이식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영아의 신장을 성인에게 이식할 경우 성인 기증자의 장기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기능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소민이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새 가족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생명 나눔을 남겼다며 이번 사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대전을 찾는 분들이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확정이 되고 정해진 그런 곳입니다. 바로 대전의 명물 빵집 베이커리 성심당 소식입니다. 성심당의 대표 메뉴 바로 튀김 소보루죠. 약칭이 튀소라고 하는데요. 이 튀김 소보루 빵을 로봇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힘을 빌려서 전보다 훨씬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첨단 공장에 주로 쓰이는 걸로 알려져 있던 이 제조 AI가 국민 일상과 맞닿은 식품 제조 현장에까지 깊숙이 파고드는 그런 사례가 된 건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예전에는 한 쟁반에서 나오는 게 한 40초 정도였는데 물량에 따라서 튀김 온도를 좀 높이면 속도가 좀 빨라져요.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 대전 롯데백화점 성심당 매장 주방에서는요, 이 로봇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기름이 펄펄 끓는 이 튀김기 앞에서 빵 반죽을 연신 집어넣고요.
또 튀겨진 빵이 나오면 이 포장까지 척척 해내는 모습입니다. 어제 AI 팩토리 실증 현증 점검을 위해 성심당 매장을 찾은 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튀김 소보로 로봇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 성심당의 빵을 사기 위한 줄이 긴데 이 로봇 도입으로 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심당은 고온, 고강도 반복 작업이 이뤄지는 튀김 소보로 제조 공정에 이 AI 로봇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반죽 투입부터 빵 뒤집기, 크기와 튀김 정도를 확인하는 분량 판정, 또 이 완제품 포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해서 생산성을 20% 향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명진 성심당 대표는 이 AI 도입으로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했던 이 직원들의 고생을 경감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에 도입한 AI 모델과 이 로봇을 고도화해 다른 지점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로봇이 빵을 만든다. 정말 잘 이렇게 선뜻 와닿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AI가 빵 제조 공장에서 역할을 한다는 건지 이루아 기자가 취재해 보셨죠. 네, 이 성심당 관계자에게 좀 자세한 과정을 물어봤는데요. 이 AI를 통한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온, 고강도를 통한 그 반복적인 그런 작업에만 투입되는 것 외에도 이 빵 제조 최종 단계에서 빵의 색과 모양 등을 카메라로 찍어서 이 불량품을 선별해내는 그런 작업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데 AI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반죽 제조나 맛 판별 등은 아직 AI가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성심당의 AI 로봇 도입 사례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 프로젝트 맥스의 일환인데요. 성심당 외에 양조장이나 족발보쌈 업체에서도 단순 공정이나 불량품 선별 등의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병목 의원께는 여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무 공격과 관련해서 피습과 관련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외교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중해도 좀 지나치게 신중하다 보니까 너무 늦었다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피격을 받아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중국과 프랑스 있었죠.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을 사실 급파하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매듭을 지어놓은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야 발표하면서 뭐 주한 이란 대사 초치하고 이래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 하는 점이 좀 국제적으로 지적을 받을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복잡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캄보디아 사태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나무도 이게 한국인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 신중한 태도를 오래 유지하다 보니까 좀 민망해졌다 하는 점이 또 하나 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께는요.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중국의 반체제 인권운동가를 빚은 동광핑 씨가 대한민국에 지금 미립국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대중국 외교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그런 변수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좀 예민한 문제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럴수록 원칙적으로 일단 국내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내법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긴급 체포가 됐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은 상황이거든요. 영장이 발부되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국내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법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동광피 씨 측에서 난민 신청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국제법이라든지 우리나라 국내법상 절차상으로 봤을 때 합법한 절차가 있는지를 보면서 판단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선례들도 복합적으로 좀 참고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